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윤판서의 거대한 저택. 그 넓은 마당 한켠에서 집사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놈의 돌쇠야. 마님께서 쓰실 목욕물을 대우랬더니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삶을 셈이냐. 아궁이의 장작을 얼마나 때려 넣은 게야. 호통 소리에 산만 한 덩치의 사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돌쇠, 나이는 20 남짓이었지만 힘만 좋을 뿐 말수가 적고 생각이 조금 모자라 다른 노비들조차 그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다. 그를 꾸짖는 자는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집사였다. 이 저택의 주인 윤판서는 겉으로는 학식이 깊고 위험 있는 선비 행세를 했으나 실은 재물과 여색을 병적으로 탐하는 위선자였다. 그의 서재에는 귀한 서책보다 각지에서 긁어모은 점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집사, 어젯밤에 새로 들인 계집 말이다. 아직도 방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판서나리. 제풀에 지쳐 잠든 듯하옵니다. 쯧쯧. 재미없는 것 기생이라 하여 기대했더니만 사내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처녀애처럼 구는구나. 돌쇠 놈을 시켜 뒷산에 던져버리거라. 짐승밥이라도 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분부대로 처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런 참혹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분노까지 무뎌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윤판서는 돌쇠를 서재로 불렀다. 돌쇠야. 내 놈이 내 집에서 밥술을 뜬 지도 꽤 되었지. 내가 내 놈에게 기회를 하나 주마. 예, 나리. 저기 북쪽 흥룡산 너머에 사는 최부전 놈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서찰을 전하고 사흘 안에 돈을 받아오너라. 만약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 놈의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자유. 그 말에 돌쇠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흥룡산은 길이 험하기로 소문나 장정이라도 닷새는 좋게 걸리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명백히 불가능한 심부름이었지만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돌쇠는 거역할 수 없었다. 분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삿갓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빗속으로 길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계곡물이 불어길이 끊기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발목까지 삐끗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돌쇠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그의 눈에 저 멀리 숲속에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들어왔다. 저런 빗속의 등불이라니. 도깨비불인가. 허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뚝거리며 등불을 향해 기어갔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년은 비어 있었을 법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폐가처럼 보였으나 유독 한 방에서만은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쇠가 이끌리듯 그 방문 앞으로 다가서자 안에서 꿈결처럼 나른하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에 젖은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처마 밑으로 날아들었군요. 어서 들어와 젖은 날개를 말리세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인은 어찌 자신이 온 것을 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돌쇠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바깥의 폭우가 거짓말인 듯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공기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짙은 설중매 향으로 가득했다. 그 향기 속에서 눈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를 따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은 달빛을 받아 빚은 듯 위태롭고도 관능적이었다. 뭘 그리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소인은 그저 윤판서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겠지요. 가엾게도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설아라 합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흠뻑 젖은 손님이 하룻밤 편히 묵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젖은 옷을 보고는 혀를 찼다. 이런, 옷이 흠뻑 젖었군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옷을 말려드리지요. 그녀는 돌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의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돌쇠는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몸이란 참으로 정직하군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은 이리도 뜨거워지니 말입니다. 천한 몸이라 하여 다르지 않군요.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설중매 향기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제게 당신의 몸을 빌려주세요. 고단한 심부름에 대한 달콤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나비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속절없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은 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쾌락의 심연으로 끝없이 잠겨 들어갔다. 정신을 녹이는 밤이 지나고 돌쇠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바탕의 춘몽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 깊게 밴 설중매 향기와 이부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흔적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 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마루에는 그가 입고 왔던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옥비녀 하나와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옥비녀를 당신의 주인이 가장 아끼는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날이 밝기 전에. 그리하면 당신은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찰은 그 글고를 끝으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윤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에 대한 갈망도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그는 옥비녀를 품에 품고 홀린 사람처럼 빗속을 달려 산을 내려왔다. 이튿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돌쇠는 집사의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다. 심부름에 실패하고 행색마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품 안에 숨긴 옥비녀와 설화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듯 기묘하게 빛나는 것을 저택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윤판서가 며칠간의 관아 출타로 집을 비운 날 밤, 돌쇠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지된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윤판서가 가장 아끼는 백매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달빛 아래 그는 설화가 시킨 대로 매화나무 아래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가 비녀를 묶고 흙을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출타한 줄 알았던 윤판서와 횃불을 든 간호 몇몇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윤판서는 일이 있어 일찍 돌아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정원으로 와 본 것이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나의 매화나무를 건드. 내 놈의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저놈이 땅에 묻으려던 것을 당장 가져오라. 간호 하나가 달려와 흙 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윤판서에게 바쳤다.
윤판서는 옥비녀를 받아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비녀는 내 이놈. 이걸 어디서 났느냐? 당장 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산속에서. 산속 어디? 어떤 년이냐? 그년이 살아 있었단 말이더냐? 윤판서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다. 그는 비녀를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분명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다니.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윤판서의 눈에서 지독한 공포와 함께 기이한 탐욕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비녀는 오래전 그가 정약혼으로 맞이했다가 영모죄로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흑룡산 폐가에 버리고 왔던 첫 번째 부인의 유품이었던 것이다. 내 놈, 앞장서라. 그 계집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라.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릴 것이다. 윤판서는 그날 밤 몇몇 간호와 함께 무당 한 명까지 대동하여 돌쇠를 앞세우고 흑룡산으로 향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떠올리며 탐욕에 불타고 있었다. 돌쇠는 윤판서의 협박에 못 이겨 기억을 더듬어 그 기와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화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그들은 마침내 안개자욱한 그 폐가 앞에 도착했다. 함께 온 무당은 집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외쳤다. 나리. 이곳은 원한이 서려있는 흉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시끄럽다. 귀신이 있거든 내 칼로 베면 그만이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간호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탁자 위에 차가운 찻잔 2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돌쇠. 나를 능멸한 것이냐? 계집은 어디에 있느냐? 윤판서가 칼을 빼어 돌쇠의 목에 겨누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서방님께서 저를 이리 찾아와 주셨군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소복 차림의 설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처럼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년, 감히 살아 있었구나. 저는 그날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간 이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허나 당신에 대한 원한이 너무도 깊어 제 넋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었지요. 저는 원혼입니다. 서방님. 설화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는 것을 본 간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저는 제 한을 풀어줄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내, 돌쇠가 제 앞에 나타나 주었지요. 설화는 돌쇠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덕에 당신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윤판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만 설화가 손짓하자 방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당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오지 마라. 이 악기야. 악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쓰러져간 원혼들이 오늘 밤 당신을 마중하러 왔습니다. 설화가 손짓하자 폐가 주변의 땅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손들이 솟아나와 윤판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과거 윤판서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으아! 살려다오. 돌쇠야, 나를 살려다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판서는 결국 수많은 손들에 이끌려 비명을 지르며 땅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멋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설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제 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는 돌쇠의 뺨에 마지막으로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당신을 시험하고 이용한 것을 용서하세요. 허나 당신과 함께한 하룻밤은 수백 년의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저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설화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졌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금괴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태가 또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자유로워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가 사랑했던 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에게는 생애 첫 인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설화가 남긴 금괴를 미천 삼아 한양을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돌쇠는 장터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처녀를 만났다. 돌쇠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어쩌면 그녀의 미소에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 옛날 자신을 홀렸던 설화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옥동자도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감집의 머슴 돌쇠는 그날 밤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대신 한 여인의 슬픈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사내가 되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비록 그를 홀렸던 산골 처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하룻밤의 강렬한 기억은 한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가장 값지고도 뜨거운 보물이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알 수 없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윤판서의 거대한 저택. 그 넓은 마당 한켠에서 집사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놈의 돌쇠야. 마님께서 쓰실 목욕물을 대우랬더니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삶을 셈이냐. 아궁이에 장작을 얼마나 때려 넣은 게야. 호통 소리에 산만 한 덩치의 사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돌쇠, 나이는 20 남짓이었지만 힘만 좋을 뿐 말수가 적고 생각이 조금 모자라 다른 노비들조차 그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다. 그를 꾸짖는 자는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집사였다. 이 저택의 주인 윤판서는 겉으로는 학식이 깊고 위험 있는 선비 행세를 했으나 실은 재물과 여색을 병적으로 탐하는 위선자였다. 그의 서재에는 귀한 서책보다 각지에서 긁어모은 점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집사, 어젯밤에 새로 들인 계집 말이다. 아직도 방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판서나리. 제풀에 지쳐 잠든 듯하옵니다. 쯧쯧. 재미없는 것 기생이라 하여 기대했더니만 사내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처녀애처럼 구는구나. 돌쇠 놈을 시켜 뒷산에 던져버리거라. 짐승밥이라도 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분부대로 처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런 참혹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분노까지 무뎌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윤판서는 돌쇠를 서재로 불렀다. 돌쇠야.
내 놈이 내 집에서 밥술을 뜬 지도 꽤 되었지. 내가 내 놈에게 기회를 하나 주마. 예, 나를, 저기 북쪽 흑룡산 너머에 사는 최부잣 놈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서찰을 전하고 사흘 안에 돈을 받아오너라. 만약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 놈의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자유. 그 말에 돌쇠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흑룡산은 길이 험하기로 소문나 장정이라도 닷새는 좋게 걸리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명백히 불가능한 심부름이었지만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돌쇠는 거역할 수 없었다. 분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삿갓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빗속으로 길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계곡물이 부러길이 끊기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발목까지 삐끗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돌쇠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그의 눈에 저 멀리 숲속에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들어왔다. 저런 빗속에 등불이라니. 도깨비불인가? 허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뚝거리며 등불을 향해 기어갔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년은 비어 있었을 법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폐가처럼 보였으나 유독 한 방에서만은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쇠가 이끌리듯 그 방문 앞으로 다가서자 안에서 꿈결처럼 나른하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에 젖은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처마 밑으로 날아들었군요. 어서 들어와 젖은 날개를 말리세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인은 어찌 자신이 온 것을 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돌쇠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바깥의 폭우가 거짓말인 듯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공기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짙은 설중매 향으로 가득했다. 그 향기 속에서 눈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를 따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은 달빛을 받아 빚은 듯 위태롭고도 관능적이었다. 뭘 그리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소인은 그저 윤판서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겠지요. 가엾게도.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설아라 합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흠뻑 젖은 손님이 하룻밤 편히 묵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젖은 옷을 보고는 혀를 찼다. 이런, 옷이 흠뻑 젖었군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옷을 말려드리지요. 그녀는 돌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의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돌쇠는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몸이란 참으로 정직하군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은 이리도 뜨거워지니 말입니다. 천한 몸이라 하여 다르지 않군요.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설중매 향기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제게 당신의 몸을 빌려주세요. 고단한 심부름에 대한 달콤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나비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속절없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은 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쾌락의 심연으로 끝없이 잠겨 들어갔다. 정신을 녹이는 밤이 지나고 돌쇠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바탕의 춘몽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 깊게 밴 설중매 향기와 이부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흔적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 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마루에는 그가 입고 왔던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옥비녀 하나와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옥비녀를 당신의 주인이 가장 아끼는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날이 밝기 전에. 그리하면 당신은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찰은 그 글고를 끝으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윤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에 대한 갈망도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그는 옥비녀를 품에 품고 홀린 사람처럼 빗속을 달려 산을 내려왔다. 이튿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돌쇠는 집사의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다. 심부름에 실패하고 행색마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품 안에 숨긴 옥비녀와 설화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듯 기묘하게 빛나는 것을 저택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윤판서가 며칠간의 관아 출타로 집을 비운 날 밤, 돌쇠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지된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윤판서가 가장 아끼는 백매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달빛 아래 그는 설화가 시킨 대로 매화나무 아래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가 비녀를 묶고 흙을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출타한 줄 알았던 윤판서와 횃불을 든 간호 몇몇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윤판서는 일이 있어 일찍 돌아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정원으로 와 본 것이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나의 매화나무를 건드. 내 놈의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저놈이 땅에 묻으려던 것을 당장 가져오라. 간호 하나가 달려와 흙 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윤판서에게 바쳤다. 윤판서는 옥비녀를 받아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비녀는 네 이놈. 이걸 어디서 났느냐? 당장 고하지 못할까? 그것은 산속에서. 산속 어디? 어떤 년이냐? 그 년이 살아 있었단 말이더냐? 윤판서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다. 그는 비녀를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분명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다니.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윤판서의 눈에서 지독한 공포와 함께 기이한 탐욕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비녀는 오래전 그가 정약혼으로 맞이했다가 영모죄로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흑룡산 폐가에 버리고 왔던 첫 번째 부인의 유품이었던 것이다. 내 놈. 앞장서라. 그 계집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라.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릴 것이다. 윤판서는 그날 밤 몇몇 간호와 함께 무당 한 명까지 대동하여 돌쇠를 앞세우고 흑룡산으로 향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떠올리며 탐욕에 불타고 있었다. 돌쇠는 윤판서의 협박에 못 이겨 기억을 더듬어 그 기와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화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그들은 마침내 안개자욱한 그 폐가 앞에 도착했다. 함께 온 무당은 집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외쳤다. 나리.
이곳은 원한이 서려 있는 흉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시끄럽다. 귀신이 있거든 내 칼로 베면 그만이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간호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탁자 위에 차가운 찻잔 2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돌쇠. 나를 능멸한 것이냐? 계집은 어디에 있느냐? 윤판서가 칼을 빼어 돌쇠의 목에 겨누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서방님께서 저를 이리 찾아와 주셨군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소복 차림의 설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처럼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년, 감히 살아 있었구나. 저는 그날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간 이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허나 당신에 대한 원한이 너무도 깊어 제 넋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었지요. 저는 원혼입니다. 서방님. 설화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는 것을 본 간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저는 제 한을 풀어줄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내, 돌쇠가 제 앞에 나타나 주었지요. 설화는 돌쇠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덕에 당신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윤판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만 설화가 손짓하자 방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당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오지 마라. 이 악기야. 악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쓰러져간 원혼들이 오늘 밤 당신을 마중하러 왔습니다. 설화가 손짓하자 폐가 주변의 땅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손들이 솟아나와 윤판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과거 윤판서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으아! 살려다오. 돌쇠야, 나를 살려다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판서는 결국 수많은 손들에 이끌려 비명을 지르며 땅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멎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설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제 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는 돌쇠의 뺨에 마지막으로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당신을 시험하고 이용한 것을 용서하세요. 허나 당신과 함께한 하룻밤은 수백 년의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저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설화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졌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금괴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폐가 또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자유로워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가 사랑했던 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에게는 생애 첫 인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설화가 남긴 금괴를 미천 삼아 한양을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돌쇠는 장터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처녀를 만났다. 돌쇠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어쩌면 그녀의 미소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옛날 자신을 홀렸던 설화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옥동자도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감집의 머슴 돌쇠는 그날 밤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대신 한 여인의 슬픈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사내가 되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비록 그를 홀렸던 산골 처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하룻밤의 강렬한 기억은 한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가장 값지고도 뜨거운 보물이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알 수 없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윤판서의 거대한 저택. 그 넓은 마당 한켠에서 집사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놈의 돌쇠야. 마님께서 쓰실 목욕물을 대우랬더니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삶을 셈이냐. 아궁이의 장작을 얼마나 때려 넣은 게야. 호통 소리에 산만 한 덩치의 사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돌쇠, 나이는 20 남짓이었지만 힘만 좋을 뿐, 말수가 적고 생각이 조금 모자라 다른 노비들조차 그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다. 그를 꾸짖는 자는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집사였다. 이 저택의 주인 윤판서는 겉으로는 학식이 깊고 위험 있는 선비 행세를 했으나 실은 재물과 여색을 병적으로 탐하는 위선자였다. 그의 서재에는 귀한 서책보다 각지에서 긁어모은 점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집사, 어젯밤에 새로 들인 계집 말이다. 아직도 방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판서나리. 제풀에 지쳐 잠든 듯하옵니다. 쯧쯧. 재미없는 것 기생이라 하여 기대했더니만 사내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처녀애처럼 구는구나. 돌쇠 놈을 시켜 뒷산에 던져버리거라. 짐승밥이라도 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분부대로 처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런 참혹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분노까지 무뎌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윤판서는 돌쇠를 서재로 불렀다. 돌쇠야. 내 놈이 내 집에서 밥술을 뜬 지도 꽤 되었지. 내가 내 놈에게 기회를 하나 주마. 예, 나리. 저기 북쪽 흑룡산 너머에 사는 최부잣 놈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서찰을 전하고 사흘 안에 돈을 받아오너라. 만약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 놈의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자유. 그 말에 돌쇠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흑룡산은 길이 험하기로 소문나 장정이라도 닷새는 좋게 걸리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명백히 불가능한 심부름이었지만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돌쇠는 거역할 수 없었다. 분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삿갓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빗속으로 길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계곡물이 불어길이 끊기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발목까지 삐끗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돌쇠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그의 눈에 저 멀리 숲속에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들어왔다. 저런 빗속의 등불이라니. 도깨비불인가. 허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뚝거리며 등불을 향해 기어갔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년은 비어 있었을 법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폐가처럼 보였으나 유독 한 방에서만은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쇠가 이끌리듯 그 방문 앞으로 다가서자 안에서 꿈결처럼 나른하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에 젖은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처마 밑으로 날아들었군요. 어서 들어와 젖은 날개를 말리세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인은 어찌 자신이 온 것을 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돌쇠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바깥의 폭우가 거짓말인 듯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공기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짙은 설중매 향으로 가득했다. 그 향기 속에서 눈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를 따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은 달빛을 받아 빚은 듯 위태롭고도 관능적이었다. 뭘 그리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소인은 그저 윤판서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겠지요. 가엾게도.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설아라 합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흠뻑 젖은 손님이 하룻밤 편히 묵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젖은 옷을 보고는 혀를 찼다. 이런, 옷이 흠뻑 젖었군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옷을 말려드리지요. 그녀는 돌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의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돌쇠는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몸이란 참으로 정직하군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은 이리도 뜨거워지니 말입니다. 천한 몸이라 하여 다르지 않군요.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설중매 향기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제게 당신의 몸을 빌려주세요. 고단한 심부름에 대한 달콤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는 나비처럼 그녀의 품 안에서 속절없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은 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지독한 쾌락의 심연으로 끝없이 잠겨 들어갔다. 정신을 녹이는 밤이 지나고 돌쇠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바탕의 춘몽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 깊게 밴 설중매 향기와 이부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흔적은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멍하니 앉아있을 때 방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 마루에는 그가 입고 왔던 옷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옥비녀 하나와 서찰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옥비녀를 당신의 주인이 가장 아끼는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에 묻어주세요. 날이 밝기 전에. 그리하면 당신은 다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찰은 그 글고를 끝으로 재가 되어 사라졌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다시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윤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에 대한 갈망도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그는 옥비녀를 품에 품고 홀린 사람처럼 빗속을 달려 산을 내려왔다. 이튿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돌쇠는 집사의 모진 매질을 당해야 했다. 심부름에 실패하고 행색마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품 안에 숨긴 옥비녀와 설화를 다시 만날 생각뿐이었다. 그는 며칠을 끙끙 앓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듯 기묘하게 빛나는 것을 저택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윤판서가 며칠간의 관아 출타로 집을 비운 날 밤, 돌쇠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지된 정원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윤판서가 가장 아끼는 백매화 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다. 달빛 아래 그는 설화가 시킨 대로 매화나무 아래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가 비녀를 묶고 흙을 덮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출타한 줄 알았던 윤판서와 횃불을 든 간호 몇몇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윤판서는 일이 있어 일찍 돌아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정원으로 와 본 것이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나의 매화나무를 건드. 내 놈의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저놈이 땅에 묻으려던 것을 당장 가져오라. 간호 하나가 달려와 흙 속에서 옥비녀를 꺼내 윤판서에게 바쳤다. 윤판서는 옥비녀를 받아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비녀는 내 이놈. 이걸 어디서 났느냐? 당장 구하지 못할까? 그것은 산속에서. 산속 어디? 어떤 년이냐? 그년이 살아 있었단 말이더냐? 윤판서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었다. 그는 비녀를 든 채 부들부들 떨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분명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있다니.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윤판서의 눈에서 지독한 공포와 함께 기이한 탐욕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비녀는 오래전 그가 정약혼으로 맞이했다가 영모죄로 몰락한 가문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 흑룡산 폐가에 버리고 왔던 첫 번째 부인의 유품이었던 것이다. 내 놈. 앞장서라. 그 계집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라. 만약 거짓이라면 내 놈의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릴 것이다. 윤판서는 그날 밤 몇몇 간호와 함께 무당 한 명까지 대동하여 돌쇠를 앞세우고 흑룡산으로 향했다.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떠올리며 탐욕에 불타고 있었다. 돌쇠는 윤판서의 협박에 못 이겨 기억을 더듬어 그 기와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화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밤낮을 걸어 그들은 마침내 안개자욱한 그 폐가 앞에 도착했다. 함께 온 무당은 집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외쳤다. 나리. 이곳은 원한이 서려있는 흉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들어갈 곳이 못 됩니다. 시끄럽다. 귀신이 있거든 내 칼로 베면 그만이다.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간호들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저 탁자 위에 차가운 찻잔 2개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내 이놈, 돌쇠. 나를 능멸한 것이냐? 계집은 어디에 있느냐? 윤판서가 칼을 빼어 돌쇠의 목에 겨누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서방님께서 저를 이리 찾아와 주셨군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소복 차림의 설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처럼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내년, 감히 살아 있었구나. 저는 그날 당신이 저를 버리고 간 이 집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허나 당신에 대한 원한이 너무도 깊어 제 넋은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었지요. 저는 원혼입니다. 서방님. 설화의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는 것을 본 간호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저는 제 한을 풀어줄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처럼 탐욕스럽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내, 돌쇠가 제 앞에 나타나 주었지요. 설화는 돌쇠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덕에 당신을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윤판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지만 설화가 손짓하자 방울은 산산조각이 나고 무당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오지 마라. 이 악귀야.
악귀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쓰러져간 원혼들이 오늘 밤 당신을 마중하러 왔습니다. 설화가 손짓하자 폐가 주변의 땅속에서 수많은 원혼의 손들이 솟아나와 윤판서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과거 윤판서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다. 으아! 살려다오. 돌쇠야, 나를 살려다오. 하지만 돌쇠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판서는 결국 수많은 손들에 이끌려 비명을 지르며 땅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멎자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설화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제 한은 모두 풀렸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는 돌쇠의 뺨에 마지막으로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당신을 시험하고 이용한 것을 용서하세요. 허나 당신과 함께한 하룻밤은 수백 년의 외로움 속에서 제가 느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저를 잊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설화의 모습은 아침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졌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금괴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폐가 또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먼지처럼 쓰러져 갔다. 돌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자유로워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지독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가 사랑했던 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그에게는 생애 첫 인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설화가 남긴 금괴를 미천 삼아 한양을 떠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든 머슴이 아니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고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얻었다. 몇 해가 흐른 어느 봄날 돌쇠는 장터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처녀를 만났다. 돌쇠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어쩌면 그녀의 미소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옛날 자신을 홀렸던 설화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사람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아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옥동자도 태어났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감집의 머슴 돌쇠는 그날 밤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고. 그리고 그 대신 한 여인의 슬픈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한 명의 사내가 되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비록 그를 홀렸던 산골 처녀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하룻밤의 강렬한 기억은 한 사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가장 값지고도 뜨거운 보물이 되었던 것이다. 참으로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는 알 수 없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윤판서의 거대한 저택. 그 넓은 마당 한켠에서 집사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놈의 돌쇠야. 마님께서 쓰실 목욕물을 대우랬더니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삶을 셈이냐. 아궁이에 장작을 얼마나 때려 넣은 게야. 호통 소리에 산만 한 덩치의 사내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돌쇠, 나이는 20 남짓이었지만 힘만 좋을 뿐, 말수가 적고 생각이 조금 모자라 다른 노비들조차 그를 은근히 무시하곤 했다. 그를 꾸짖는 자는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집사였다. 이 저택의 주인 윤판서는 겉으로는 학식이 깊고 위험 있는 선비 행세를 했으나 실은 재물과 여색을 병적으로 탐하는 위선자였다. 그의 서재에는 귀한 서책보다 각지에서 긁어모은 점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신음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다. 집사, 어젯밤에 새로 들인 계집 말이다. 아직도 방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느냐? 이 판서나리. 제풀에 지쳐 잠든 듯하옵니다. 쯧쯧. 재미없는 것 기생이라 하여 기대했더니만 사내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처녀애처럼 구는구나.
돌쇠 놈을 시켜 뒷산에 던져 버리거라. 짐승밥이라도 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분부대로 처리하겠사옵니다. 돌쇠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런 참혹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분노까지 무뎌지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윤판서는 돌쇠를 서재로 불렀다. 돌쇠야. 내 놈이 내 집에서 밥술을 뜬 지도 꽤 되었지. 내가 내 놈에게 기회를 하나 주마. 예, 나를, 저기 북쪽 흑룡산 너머에 사는 최부잣 놈이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이 서찰을 전하고 사흘 안에 돈을 받아오너라. 만약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내 놈의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겠다. 자유. 그 말에 돌쇠의 눈이 희망으로 커졌다. 그것은 그가 꿈에서도 그리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흑룡산은 길이 험하기로 소문나 장정이라도 닷새는 좋게 걸리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명백히 불가능한 심부름이었지만 자유라는 달콤한 말에 돌쇠는 거역할 수 없었다. 분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삿갓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빗속으로 길을 나섰다. 아니나 다를까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계곡물이 불어길이 끊기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발목까지 삐끗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빗줄기 속에서 돌쇠는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 체온은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그의 눈에 저 멀리 숲속에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들어왔다. 저런 빗속의 등불이라니. 도깨비불인가. 허나,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절뚝거리며 등불을 향해 기어갔다. 한참 만에 도착한 곳에는 믿을 수 없게도 수십 년은 비어 있었을 법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은 폐가처럼 보였으나 유독 한 방에서만은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돌쇠가 이끌리듯 그 방문 앞으로 다가서자 안에서 꿈결처럼 나른하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비에 젖은 나비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처마 밑으로 날아들었군요. 어서 들어와 젖은 날개를 말리세요.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 여인은 어찌 자신이 온 것을 안단 말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돌쇠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바깥의 폭우가 거짓말인 듯 고요하고 따뜻했으며 공기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짙은 설중매 향으로 가득했다. 그 향기 속에서 눈처럼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어깨를 따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은 달빛을 받아 빚은 듯 위태롭고도 관능적이었다. 뭘 그리 보십니까?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아니요. 소인은 그저. 윤판서의 심부름을 가던 길이겠지요. 가엾게도. 돌쇠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낭자께서는 대체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설아라 합니다. 눈 속에 핀 꽃이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은 흠뻑 젖은 손님이 하룻밤 편히 묵어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의 젖은 옷을 보고는 혀를 찼다. 이런, 옷이 흠뻑 젖었군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옷을 말려드리지요. 그녀는 돌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옷의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돌쇠는 온몸의 피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 됩니다.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몸이란 참으로 정직하군요. 마음은 거부하는데 몸은 이리도 뜨거워지니 말입니다.
천한 몸이라 하여 다르지 않군요. 그녀는 교태로운 웃음을 흘리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웠고 설중매 향기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 제게 당신의 몸을 빌려주세요. 고단한 심부름에 대한